지난 3월 초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깜짝 놀란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리터당 200원이 올라버렸으니까요. 서울은 3년 만에 1,900원대를 돌파했고 경유는 전국 평균이 1,9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딱 20원 올랐습니다. 우리와 약 10배 차이가 나죠. 같은 국제유가 충격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뉴스에서는 국제유가가 올라서 라고만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아무도 시원하게 답해주지 않았던 그 질문, 기름값의 진짜 구조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기름값 폭등을 이해하려면 2026년 2월 28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에픽 퓨리 작전이었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불을 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지 아시죠?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폭 54km짜리 좁은 바닷길입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에서 30%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에너지의 급소입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공황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봉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가능성만으로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생산한 원유의 85%는 이 해협을 통해 아시아로 향합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로 옵니다. 특히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산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은 가장 직격차를 받는 나라 중 하나죠. 봉쇄 선언 직후 국제유가 기준인 WTI가 배럴당 14% 이상 급등하며 10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맥쿼리 같은 투자은행들은 봉쇄가 4개월 이상 이어지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135달에서 150달러까지 치솟을 거라 경고했고 어떤 에너지 전문가는 200달러 시나리오도 배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현실이 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충격은 그야말로 예고편에 불과한 겁니다. 시장은 공포가 현실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공급이 끊기기 전에 가격은 이미 급등해 있었습니다. 서울 기름값이 3년 만에 1,900원대를 돌파했고 주유소마다 차량이 넘쳐났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넣어두자는 심리가 수요를 폭발시켰고 그게 다시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40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설정한 최고 가격제 상한선보다 100원 이상 높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일본에서는 이런 공황이 없었습니다. 가격도 안정적이었고 주유 대란도 없었죠. 이 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국 기름값이 왜 이렇게 크게 출렁이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가격 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리터당 1,900원짜리 휘발유, 여기에 얼마나 세금이 붙어 있는지 아시나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529원입니다. 여기에 교육세 79원, 주행세 137원이 붙습니다. 거기에 관세 3%, 부가가치세 10%, 수입부담금 리터당 16원까지 합치면 리터당 약 700원이 세금입니다. 1,900원짜리 기름의 37%가 세금인 거죠.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100만 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37만 원은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이 세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이 세금으로 11조 4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나라 전체 국세 수입의 3.4%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죠. 이 돈은 도로 건설, 대중교통 지원,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유가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겁니다. 기름값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교통세는 529원은 529원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를 때 세금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반대로 기름값이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 부분이 더 커질 여지가 생기는 거죠. 세금이 고정이니 가격이 오른 부분은 결국 원유 비용과 업체 이익으로 채워지는 구조인 겁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해왔고 2026년 현재 휘발유는 원래 529원에서 인하된 450원을 적용 중입니다. 약 80원 깎아준 거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 구조 자체가 고정형이다 보니 국제 유가가 급등할 때 그 충격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유가 변동을 완충해주는 장치가 없는 거죠. 비유하자면 기름값이라는 파도가 몰려올 때 방파제가 없는 상태에서 파도를 고스란히 맞는 것과 같습니다. 유류세를 낮춘다고 해서 파도 자체가 작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일본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본이 이번 호르무즈 사태에서도 기름값이 겨우 20원 오른 이유, 거기엔 두 가지 핵심 정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료유 격변 완화 사업이라고 불리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국제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유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정유사는 그 보조금으로 소비자 공급가를 낮추고 주유소 판매가 급등을 막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일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생기니 사재기를 할 이유가 없어지죠. 공황 수요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보조금 사업에 약 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면 한국 연간 국방 예산의 2배 수준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냥 세금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유사에 직접 현금을 주면서 소비자 가격 폭등을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가격 완충제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거죠. 한국이 위기 때 고민하는 동안 일본은 이미 5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즉흥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설계였던 거죠. 거기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일본은 연료 잠정 세율도 폐지했습니다. 이 세율은 무려 1974년에 도입된 겁니다. 50년 넘게 유지됐던 세금을 일본 정부가 이번에 아예 없애버린 거죠. 보조금에 더해 세금까지 줄이는 이중 안전장치를 가동한 겁니다. 한국이 리터당 약 80원 유류세를 내린 것과 일본이 50년 된 세금을 통째로 없애고 80조 원짜리 보조금 시스템을 가동한 것. 그 차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터당 200원대 20원이라는 충격적인 격차로 나타난 겁니다. 숫자를 보면 정말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자체 생산 능력이 없으니 국제유가 충격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체감하는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이건 정책 설계의 문제입니다. 미리 충격 흡수 장치를 만들어 두느냐, 아니면 위기가 터지면 그때 대응하느냐의 차이죠. 재밌는 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했을 때도 한국은 이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일본 방식이 부럽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 이후 정책 구조가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80조 원을 보조금으로 쏟아봐 붓는 일본 방식이 나을까요? 아니면 시장 원리를 유지하면서 위기 때만 개입하는 한국 방식이 나을까요?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정책인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자, 이번 사태에서 일본과의 비교만큼 중요한 문제가 한국 내부에 있었습니다. 주유소협회가 직접 밝힌 내용이 있거든요. 기름값이 이렇게 폭등한 건 주유소의 폭리가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 인상이 1차 원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하루 만에 휘발유 100원 이상,
경유 200원 이상 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에요. 주유소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원인이 있다고 해도 그 인상폭과 속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정제 마진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유를 사서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 제품이 나오는데 그 팔리는 가격에서 원유 구매 비용과 정제 비용을 뺀 이익이 정제 마진입니다. 3월 초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3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2022년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국제 유가는 뛰고 정제 마진도 치솟고 정유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금기가 찾아온 겁니다. 물론 정유사도 기업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그 수익 극대화의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름값에는 오래된 불만이 있습니다. 올릴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리다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땐 다음날 바로 반영되는데 내릴 땐 몇 주가 걸리거나 아예 안 내리는 경우도 있었죠. 업계 용어로 비대칭 가격 반영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이걸 올릴 때는 로켓, 내릴 때는 깃털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죠. 소비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일부 개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5%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유소 가격은 며칠 뒤에도 크게 내리지 않았죠. 이 비판 2022년 고유가 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다시 반복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정유사가 공급가를 올렸다고 해서 다 악당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는 건 맞으니까요. 환율도 영향을 줍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수록 달러로 사오는 원유 비용이 올라가고 그게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공급가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왜 올랐는지를 소비자도 주유소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국내 정유 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4개사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불투명성과 집중된 시장 구조가 의심을 낳고 공분을 키우며 결국 정부가 30년 만에 가격 통제 카드를 꺼내게 만든 겁니다. 2026년 3월 한국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꺼내든 이례적인 카드입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파는 공급가의 상한선을 정한 거죠.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입니다. 이 가격을 넘어서 공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유사 손실분은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고 2주 단위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발표 당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움직인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한국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건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꺼내든 카드인 만큼 그 상징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현장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최고 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파는 공급가에만 적용됩니다.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파는 판매가는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정유사가 리터당 1,724원에 공급해도 주유소가 1,900원에 파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미 비쌀 때 높은 가격으로 받아놓은 재고를 가진 주유소들은 즉각 가격을 내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앞서 비싸게 사놓은 기름을 갑자기 싸게 팔면 손실이 나니까요. 정책이 나왔는데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설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겁니다. 농촌이나 도서 지역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섬 지역은 운송비가 구조적으로 높아서
최고 가격제 공급가를 1,724원으로 묶어도 소비자 판매가는 2,000원이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소비자와 농어촌 소비자 사이의 에너지 비용 격차가 위기 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접근성과 지역 불평등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도시 주민은 기름값이 올라도 선택지가 있지만 농촌에서 차 없이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은 어디에도 피할 구석이 없습니다. 2026년, 지금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200원, 일본 20원. 이 격차는 결국 세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위기 완충 장치가 없는 한국의 고정형 세금 구조. 둘째, 올릴 땐 빠르고 내릴 땐 느린 정유사의 비대칭 가격 반영 관행. 셋째, 평상시에 준비 없이 위기 때만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정책 구조. 반면 일본은 5년 전부터 80조 원짜리 완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와 위기마다 허둥대는 나라의 차이가 이 숫자로 드러난 겁니다. 이 격차가 우연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정책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물론 일본 방식이 무조건 정답인 건 아닙니다. 80조 원이라는 재정을 기름값 보조에 쏟아붓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일본도 이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죠. 더 큰 문제는 보조금을 끊는 순간입니다. 인위적으로 억눌렸던 가격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올라올 위험이 있으니까요. 단기 안정이 장기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 자체가 석유 소비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와 충돌하는 거죠. 결국 어떤 정책도 완벽하지 않고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배울 점이 있다면 위기가 터진 다음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미리 예상하고 설계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름값 자체가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들입니다. 위기 때마다 소비자만 충격을 받는 구조. 올릴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린 비대칭. 도시와 지방의 에너지 불평등.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호르무즈 사태가 와도 또 다른 중동 위기가 와도 우리는 또 리터당 200원 폭등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은 이번 사태가 그 구조적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그게 더 나은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점에 에너지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일본처럼 수십조 원을 보조금으로 쓰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세금 구조를 바꾸고 시장에 더 많이 맡기는 방식을 택하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실 이 질문 뒤에는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의 집중된 시장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라는 문제죠. 다음 편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도 아무도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 돈 이야기, 함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